물론 벌써 7번째인 것 같습니다. 뭐 이론을 처음 배우는 이론들은 좀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좀 딱딱한 것들도 이제 금방 알게 될 거고, 마케팅 실생활과 바로 연결되고 여러분이 취업을 하게 되면 뭐 다 사용하게 되는 방법들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이제 마케팅 조사 과정을 이제 마지막에 설명했죠. 5단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정의하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케팅 조사에는 3가지가 있는데 탐색, 기술, 인과. 근데 인과는 잘 안 하고 어렵고 이게 실험입니다. 실험을 해서 확실하게 잡는 건데 뭐 브랜드 평가나 어떤 뭐 품질 쪽에 디자인 중에 가끔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주로 쓰는 게 다 기술입니다. 기술적 조사가 주로 설문지로 한 걸 디스크립티브 어널리시스라고 하죠. 디스크립티브 리서치. 그다음에 탐색이라는 건 그냥 뭐 문헌 조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뭐 이런 것들. 주로 기술적 조사. 기술적 조사가 일반적인, 이 앞에서 얘기한 게 주로 기술적 조사라고 표현되면 됩니다. 1차 자료와 1차 자료는 우리가 우리의 조사 목적을 위해서 개발한 게 1차 자료고, 2차 자료란 타인들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개발한 겁니다. 1차 자료는 뭐 당연히 우리가 뭐 속옷 회사인데 속옷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한 거는 뭐 되겠는데, 그냥 전체 의류 시장이 움직이면서 패션 산업협회에서 나온 걸 왜 보냐. 2차 자료는 1차 자료에 정확한 해답을 주진 않지만 기본적인 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탐색 조사에서 전체 의류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요새는 속옷도 패션이라고 하고 있다. 속옷도 뭐 브랜드 관리를 해도 좋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2차 자료 많이 안 쓰는데 쓰는 이유는 비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싸죠. 그리고 2차 자료 중에 상당수는 그냥 인터넷에 널려 있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조사한 거, 뭐, 가구 소득 조사, 뭐, 가전을 어떻게 쓰나, 자동차를 몇 대 팔려, 이런 건 다 그냥 나오니까, 우리가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뭐, 자동차 시트 판매하는 회사일 경우 그냥, 그 보면 아는 거고, 휴대폰 그것도 아는 거고. 2차 자료 조사보다는 이제 1차 자료 조사가 더 중요한 겁니다. 1차 자료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조사를 1차 자료로 합니다. 조사 리서치 대해서 고려할 사항은 뭐냐? 서베이가 이제 설문조사고, 이제 관찰조사, 관찰은 가끔 하죠. 가끔. 제가 어느 샴푸 업체에 약간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2000년도 샴푸를 만들려고 하는데, 남자용 샴푸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샴푸를 살 때 뭘 볼까? 그래서 이제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봤답니다. 할인점이랑. 그 남자들이 이렇게 와서 샴푸를 고르다가 샴푸를 딱 잡으면은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슨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 무슨 일이세요? 그래서 지금 샴푸를 고르실 때 뭘 고려했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약간의 사례비를 줬더니 대부분이 남자들한테 비듬 그랬대, 비듬. 그래서 이 샴푸 업체가 그냥 비듬을 없애자. 그리고 그런 해갖고 이제 제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관찰조사. FGI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4명에서 12명, 보통 한 6명, 7명 정도 모아가지고 그래서 자유스럽게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자유스럽게 듣는 거. 그럼 심층 면접은 이제 1명. FGI는 뭐 집단으로 하고 심층은 1명. 근데 실험은 이제 아까 인과조사를 한 건데 아주 정교한 실험. 정교한 실험은 이게 extraneous factors, 영향을 주는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자료 수집은 이제 우편, 전화, 대인, 인터넷인데 대인을 많이 쓰고, 요새 우편 잘 안 쓰죠. 우편 너무 비싸고. 전화는 정치조사 이런 거는 되는데 마케팅 조사는 잘 안 씁니다. 간단한 거 물어보고, 인터넷 조사는 좀 쓰고 있고, 대인 면접을 쓰고 있고. 표본 추출 개요. 표본 추출은 어떻게 하냐. 표본이라는 건 이제 랜덤 샘플을 쓸 수도 있고, 난 랜덤을 쓸 수도 있고, 랜덤이라는 게 뭐냐.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랜덤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한꺼번에 전부 다 난수를 줘가지고 모든 표본들이 뽑힐 확률이 동일한 걸 랜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보통은 그렇게 잘 안 쓰고, 난 랜덤은 그냥 일반 아무나 뽑는 거죠. 표본 추출 방법이 이제 그래서 랜덤, 확률 추출 방법에는 뭐 심플 랜덤, 단순 확률, 뭐 체계, 군집, 무슨 이런 게 있죠. 시스테매틱. 그러니까 체계, 군집,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스트래티파이드, 층화 이렇게 해서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표본 출처방이 4가지가 있는데 심플 랜덤, 클러스터 랜덤, 그다음에 시스테매틱, 그다음에 스트래티파이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보통 뭐 실무에서는 한 500개, 1000개. 근데 학교에서는 한 200개 정도 하죠. 근데 500개, 1000개 뽑으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또 몇천만 원씩 들고 뭐 이렇게. 설문지를 기계적 장치를 가끔 할 수도 있고, 갈바닉 스킨 리스폰스라고 피부를 할 수도 있고, 눈이 아이 이렇게 무브먼트 할 눈동자 움직이는 걸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뇌파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주로 이제 설문지를 많이 쓰죠. 서베이 조사가 이제 설문지를 쓰고, 여러분은 지금 요걸 지금 한번 스마트폰을 꺼내서 찍어서서 제가 시간을 잠깐 들 테니까 찍으세요. 찍어서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서베이하고 FGI입니다. 우리도 그 수업 시간에 마케팅 조사 수업 시간에 주로 FGI하고 서베이를 두 가지를 하죠. 마케팅 조사 이제 현실에 이제 뇌에 보면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우편 전화돼 있는데 전화는 아주 간단해야 됩니다. 한 5개 정도, 6개 정도, 한 10개 이내로 돼야 되고, 우편도 뭐 적은 정도가 되는 거고, 대인 면접을 이렇게 만나서 하는데, 보통 현장에서 대인 면접을 하면 수만 원씩 정도 들고, 물질이 좀 많은 사람들, 부유층일 경우에는 1인당 25만에서 50만 원 줘도 잘 못 구합니다. 어느 업체가 부자들, 물질 소유자 한 300명 설문조사를 하려는데 못 해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좀 해준 적이 있는데, 거의 보통은 잘 못 구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신분 노출과 자기 생활 노출을 치료해가지고, 그래서 인터넷 조사 인터넷으로 이제 서치하는 거 요새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구글 닥스 같은 거를 하고 우리 학생들도 하고 그러는데 인터넷은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만 들어오고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조사들을 랜덤으로 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랜덤으로 부른다면 스마트폰 사용자가 수천만 명이니까 그분들에게 랜덤, 그들이 모든 사람이 뽑힐 확률이 동일한 게 랜덤 넘버를 뽑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건 대형 텔레콤 회사들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때는 우리 연습할 때나 이럴 때는 실제는 잘 못하고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큰 조사할 때는 랜덤을 안 쓰고 보통은 이제 난 랜덤을 쓰게 됩니다. 모집단이죠. 모집단이란 조사를 하려는 대상의 전체, 이걸 파퓰레이션이라고 하죠. 파퓰레이션을 모집단이라고 하죠. 아침 간편식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아침 간편식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침 간편식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혼자 살거나 직장에 일찍 출근하는 이런 사람들 상대로 모집단 정의하고. 그 표본 프레임은 전체 그 사람들을 추출할 수 있는 프레임이 있다. 이래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아침을 안 먹고 출근하신 분들의 전체 표본 프레임이 있다. 그럼 샘플링 프레임이 있으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없는 경우는 이제 조사를 만들어내야죠. 보통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옐로우 페이지, 전화번호부 같은 걸 쓰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모바일에서 잘 안 맞으니까 모바일 핸드폰 번호 그걸 랜덤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샘플링 프레임이죠. 표본 추출 방법은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랜덤으로 할 거냐, 난 랜덤으로 할 거냐. 비확률 표본에는 그냥 많습니다. 그냥 편입 표본에서 일반적으로 뽑는 것도 있고, 저지먼트가 있고, 코라가 있고, 스노우볼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표본 크기는 아까 얘기했고, 자료를 수집하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조사를 하면 한 몇백 부인데, 실무는 한 1000부 정도 한다. 근데 보통 실무를 하면, 자기네 회사가 잘 안 하고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이 마케팅 조사업체에게 전문적으로 맡기죠. 그게 비용이 더 쌉니다. 마케팅 조사업체들은 패널도 다 있고 샘플링 프레임도 다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크게 마케팅 조사 회사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에다 맡기면은 그렇게 되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데 우리나라 대형 재벌급 회사가 조사업체 4개에다 대고 부자들에 대해 조사 가능하냐 했더니 4군데가 못한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제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300% 간단하게 구했는데, 이제 저는 그런 부자학에 대한 컨텐츠가 있고, 노하우가 있고, 네트워크 있으니까 이제 간단했는데, 보통은 잘 못 구하는 방법입니다. 단순 부자학에는 그냥 뽑으면 되고, 층화는 이제 이렇게 층화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20대 남녀, 30대 주부, 40대 중년, 이렇게. 군집은 이제 묵과 서울에 구가 25개가 있다 그러네요.
서울에 뭐 1000만 명쯤 산다는데 구가 25개면 구당 40만 명쯤 사시는 거죠. 구별로 해서 이렇게 뽑는 거. 그래서 뭐 강북구에서 50명 뽑고 뭐 강남구에서 몇 명, 영등포에 뽑고 뭐 이렇게 뽑는 거예요. 체계는 이제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뭐 오늘 우리 점포에 10,00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100명을 뽑는다. 그럼 100번째 100명씩 한 100명 중에 10,000명이 오늘 들어오는데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뭐 처음에 스타트 넘버를 골라요. 1번부터 100번 중에서 뭐 83번 그러면 어떻게 뽑습니까? 83, 183, 283 이렇게 해서 쫙 해서 뭐 9,983번까지 뽑으면 100명이 되겠죠. 이렇게 뽑는 게 시스템이에요. 이게 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4가지 방법을 쓰면은 다 모든 대상자, 서브젝트라는데요. 서브젝트들이 설문에 응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동일 확률로 가지고 뽑혔다 이런 거죠. 비확률은 그냥 뽑는 건데 편입표본은 그냥 아무나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나 뽑는 거고 판단은 우리가 해가지고 판단이라는 게 뭡니까? 뭐 이런 거를 조사하려 했더니 교수님들에게 물어봐야겠다면 교수가 우리나라에 한 7만 명 되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 뭐 이런 거죠. 할당은 이제 이렇게 비율로 서울여자대학교에 학생이 한 8,000명 되고 교직원이 한 300분 돼요. 8,000명 중에 300분. 서울여자대학교 전체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뭐 여기서 뭐 학생이 8,000명 중에서 얼마 뭐 한 80명, 교직원 중에 300명 중에서 3명은 좀 적고 한 5명 이렇게 뽑는 거죠. 이렇게 뽑는 거죠. 마케팅 조사의 오류 이거는 항상 나오는 겁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에러가 생기죠. 에러라는 게 뭡니까? 너무 좀 말을 빨리 한 것 같은데 약간 에러가 뭐니까 에러. 오류는 트루밸류 실제치와 측정된 메저드 밸류의 차이가 오류입니다. 에러라는 것은 실제치와 측정치의 차이가 오류입니다. 표본 오류가 있고 비표본 오류가 있는데 표본 오류는 뭐냐? 표본 오류는 표본을 뽑을 때 생기는 것이 표본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확률 표본일 경우에는 표본 오류가 거의 없는데 비확률 표본일 때는 뭐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그냥 연세 드신만 뽑을 수도 있고 뭐 여성만 뽑을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표본 오류가 생길 수가 있죠. 표본 오류는 샘플의 숫자가 늘어가면 표본 오류는 줄어듭니다. 근데 비표본 오류는 뭐냐? 비표본 오류는 표본하고 상관없이 그냥 설문을 만들거나 뭐 설문지 데이터를 뭐 쳐놓을 때 만들 때 어떻게 물어봅니까? 지금 화장품 업체 3개를 비교해서 화장품 브랜드 3개 A, B, C를 물어보는데 A를 항상 먼저 물어봐요. 귀하는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 A, B, C 중에서 어느 걸 가장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전화로 물어보면 C 쪽에 많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듣기 때문에. 설문지를 하다 보면 A 쪽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이거를 A, B, C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다음에는 B, C, A, 다음에는 C, B, A, C, A, B 이렇게 막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맨날 그냥 A, B, C로 물어보면 문제가 되죠. 정치조사할 때 아까 문제가 되는 게 그거죠. 우리 시의 시장이 둘이 났다면 귀하는 이 갑 선생님을 투표하실 거니까 을 선생을 투표하실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맨날 한쪽만 물어보면 한쪽이 잘 나오는 거 그런 거죠. 비표본으로는 설문지를 측정할 때도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설문지를 실제 해가지고 설문이 된 상태에서 그걸 데이터 입력을 할 때 잘못되지. 우리 학생들도 가끔 보면 데이터 입력을 할 때 줄을 잘못 쳐가지고 막 그리고 예전에 이제 코딩 시트라는 걸 설문지를 하고 나면 코딩 시트를 별도로 만들고 그다음 거기다가 데이터 입력을 해서 그 데이터를 해소했습니다. 요새는 그냥 맞바로 치죠. 그냥 맞바로 치는데 쭉 하는데 그 아이덴티티 코드 식별자 코드를 안 적고 그냥 하고 나서 나중에 막 그래서 성별이 설문지를 했는데 귀하의 성별은 뭡니까? 그러면 1번이 여성, 2번이 남성인데 갑자기 4가 나와요. 그럼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걸 누가 했는가? 그렇죠? 이런 거 비표본 오류죠. 비표본 오류는 설문지 표본의 숫자가 늘어가면 비표본 오류는 커집니다. 아주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본 오류는 표본의 숫자가 늘어가면 줄어들어요. 비표본 오류는 표본의 숫자가 늘어가면 커져요. 그러나 표본 오류는 표본의 숫자가 적으면 커요. 비표본 오류는 표본의 숫자가 적으면 작아요.
이게 항상 얽혀 다니죠. 실사화돼서 면접은 교육을 시켜야 돼. 면접은 교육시켜서 뭐 혼자서 커피숍 가서 물어보지 말라. 뭐 혼자 앉아가지고 볼펜 여러 개 가지고 쓰고 막 이러지 말라. 그리고 꼭 항상 해보고 나서 뭐 조사회사 같으면 전화를 걸어서 응답자에게 물어도 봅니다. 설문 자료의 검증, 설문지 모든 항목이 제대로 되는 건데 모든 항목을 다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뭐 4장 같으면 4장 중에 뭐 어느 정도 해도 1000명한테 물어보면 평균이기 때문에 별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몽땅 다 이렇게 응답을 해달라고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막 쓰지도 않고 중심에다 막 표현하고 그러고 있죠. 조사원들이 실제로 조사하였는가? 이게 이제 조사 안 하고 응답자들이 성실하게 응답했는가? 그냥 뭐 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료의 편집은 이제 자료를 그걸 전체를 보고 이제 뭐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뭐 이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설문을 1000장을 뽑았는데 한 30장을 보니까 막 약간 불성실한 게 있어요. 근데 불성실해도 웬만한 경우는 그냥 끼고 가야지. 그 30장을 다 빼버리게 되면 이게 확률 표본일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정 연령대들이 다 빠지게 되니까 문제가 되죠. 비확률 표본인데 뭐 큰 문제는 별로 없는데 코딩은 이제 데이터 엔트리를 하는 겁니다. 마케팅 조사라는 과목을 들면 다 이건 다 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분석에는 여기 보시면 뭐 주로 이런 정도를 쓰죠. 기술 분석이라는 게 이제 빈도하고 뭐 비율, 평균, 표준 변자, 최소, 최대는 쓰는데 뭐 첨도, 외도 이런 거 잘 안 쓰고 저기 그냥 평균과 표준 변자만 쓰죠. 최대, 최소도 잘 안 써요. 범위 잘 안 써요. 그냥 평균과 표준 변자만. 교차 분석은 이 어떤 비모수적인 거로서 A와 B의 관계를 보는 거. 이제 척도가 있는데 척도를 지금 여기 안 나오는데 척도가 4가지가 있습니다.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 척도 4가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명목 척도는 뭐냐? 명목은 그냥 이름 이런 겁니다. 이름 뭐 영등포구로 1번으로 하고 뭐 강동구로 2번으로 하고 이거는 거기서 평균 내에 아무 의미가 없죠. 서열 척도는 뭐 이렇게 당신은 어느 브랜드가 좋습니다. 이 브랜드가 저거보다 좋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걸 가지고 평균 내도 뭐 의미가 없죠. 등간 척도는 서열 척도보다 발전한 것인데 이 5단계로 돼서 쓰는 게 이제 리커트 5라는데요. 이 5단계 간격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 거죠. 1번 같은 경우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번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3번 뭐 동의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다. 4번 상당히 동의한다. 5번 아주 동의한다. 그 1번과 2번의 차이는 2번과 3번의 차이와 3번과 4번의 차이와 4번과 5번의 차이와 동일하다는 어썸프션이 있어야지 이것이 이제 그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비율적 도형과 레이시오 스케일은 그냥 뭐 시간, 시력 뭐 이런 거죠. 키, 몸무게 이런 거. 그래서 교차 분석은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에 주로 씁니다. 뭐 등간하고 비율은 거의 안 쓰고 거기는 상관계수를 쓸 수 있으니까 서열 척도는 거기 주로 쓰고 그래서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는 일반적인 상관계수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피어슨 코릴레이션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크로스텝 어널리시스는 이제 교차 분석이고 카이스퀘어를 해갖고 하는 겁니다. 크로스텝을 해가지고 나온 값이 카이스퀘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또 설명해야 됩니다. 상관 분석은 주로 뭐 등간이나 비율로 된 척도들로 측정하고 모집 단위에서 샘플을 뽑아서 거기서 측정하고 이거에 그냥 상관 피어슨 코릴레이션 구하면 됩니다. 스피어만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서열 척도에 쓰는 거고 보통 잘 안 씁니다. T 검정은 두 집단. 교차 분석과 상관 분석은 이제 관계, 회귀 분석도 관계입니다. 교차, 상관, 회귀는 다 관계를 하고 T 검증과 분산 분석은 주로 차이입니다. 그 교차 분석과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은 관계, T 분석과 분산 분석은 차이입니다. 교차 분석은 주로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에 쓰고 상관 분석은 주로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에 쓰고 회귀 분석도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에 씁니다. 회귀 분석에 종속 변수를 가끔 명목 척도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서열 척도 쓰는 건데 잘 안 쓰고 일반적으로. 그럼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의 차이는 뭐냐? 회귀 분석이
그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는데 상관분석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관계가 있고 회귀분석에 독립이 하나고 종속이 하나일 때는 회귀분석과 상관분석 결과가 똑같습니다. 이걸 심플 리그레션이라는데 단순하게. 그러나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는 상관분석과는 결과가 다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회귀분석은 독립과 뭐 어떤 종속이 있다 이런 거고 T검증과 분산분석의 차이는 뭐냐? T검증은 두 집단입니다. 남녀, 뭐 브랜드를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분산분석은 3개 이상. 당신은 뭐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를 사시겠습니다. A, B, C 할 때 이렇게 분산 쓰는 겁니다. 요런 것들은 지금 중요한 조사 방법이고 서베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설문지를 해서 총점수할 때 다 쓰는 카드입니다. 판별, 요인, 군집, 다청, 컨전트 이런 게 어렵습니다. 설명을 잘 안 하고 예전에 막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판별이라는 거는 회귀분석과 비슷한데 이 종속변수를 2개로 해가지고 제로, 1으로 해갖고 나누는 거고 요인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잡아내는 거고 군집은 이제 묶는 거 다차원은 이제 이렇게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의 어떤 제품 간의 유사성이나 뭐 군집도에서 어떤 차원을 뭐하고 뭐가 하는 어떤 것은 맛이 좋고 가격이 싸다. 어떤 거는 맛이 나쁘고 뭐 가격이 비싸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차원이고 컨저인트는 척도를 해갖고 사람들이 그 선호도를 해가지고 선호도를 가지고 속성 수준을 해가지고 그걸 가서 어떤 좋아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고급할 때는 가끔 쓰는데 잘 안 씁니다. 세스도 쓰고 에스페스도 있는데 세스는 약간 테크니컬한 게 많아가지고 이건 스태티스티컬 어널리시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국에서 이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주로 발전했고 에스페스는 시카고에서 발전했는데 세스는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조지아 대학에는 세스를 쓰고 조지아 대학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좀 가깝고 그러는데 미조리에 갔더니 미조리에 있는 세인루이스 대학은 에스페스를 쓰고 그건 시카고가 가까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카고가 가까웠던 세인루이스에 있는 대학은 에스페스를 주로 쓰고 노스캐롤라이나하고 가까웠던 어틀랜타에 있는 대학은 뭐 세스를 했는데 저는 둘 다 배웠는데 해보니까 뭐 요새는 이제 주로 에스페스를 많이 쓰고 테크니컬 할 때는 세스도 쓰죠. 사회과학에서는 에스페스를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쭉 해가지고 하고 마케팅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가지고 저쪽에 가서 발표를 하죠. 발표할 때는 조사의 과정을 설명하고 결과를 갑니다. 보통 발표는 예비 발표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본 발표 한번 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 다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